로마의 아침 햇살이 베드로 성당의 거대한 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죠. 몇몇 관광객들이 웅장한 건축물을 감상하며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성당 중앙 제단 앞에서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었죠. 76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엄숙해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기도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를 주세요. 한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2년 전 그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살배기 손녀 수민이가 집에서 사라진 날 말이에요. 그때 한태성은 H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식품 유통재벌의 창업주였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손녀만큼은 특별했어요. 수민이는 한태성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책 읽어주세요. 수민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한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아침 수민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CCTV도 없었고 침입 흔적도 없었어요. 경찰이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죠. 언론도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한태성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립탐정을 고용했고 현상금도 걸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수민이는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한태성은 자신을 탓했어요. 회사 일에 바빠서 집안일을 며느리 윤미현에게 맡겼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아들이 재혼한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윤미현은 겉으로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종종 냉기를 느꼈습니다. 특히 수민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랬죠. 아버님, 수민이가 없어진 건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윤미현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수민이가 사라진 후 윤미현이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의혹을 품고 있다가도 한태성은 자신을 다시 탓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너무 비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당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녀 한 명이 묵주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수녀는 젊어 보였어요. 20대 중반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검은 수녀복을 입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 경건했습니다. 한태성은 다시 기도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수녀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수녀가 제단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한태성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녀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수녀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목덜미가 보였죠. 거기에 연분홍빛 반점이 있었어요. 한태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태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연분홍빛 반점이었어요. 수민이의 것과 똑같은 반점 말이죠. 22년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갔습니다. 수민이는 3살이었어요. 목욕을 시켜주던 어느 저녁 한태성은 손녀의 목덜미에서 작은 반점을 발견했습니다. 연분홍색 태생 반점이었죠.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목덜미를 가리키며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다고 신기해했어요. 한태성의 아버지에게도 있었던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것을 농담 삼아 한 가문의 표시라고 불렀죠. 그 기억이 너무나 선명했어요. 한태성은 수녀를 바라봤습니다. 나이도 비슷했죠.
수민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25살이 될 터였거든요. 하지만 한태성은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2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민이와 닮은 아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뒤따라가기도 했지만 매번 실망만 안겨줬죠. 그날은 2002년 4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한태성은 일찍 회사에 갔습니다.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수민이는 집에서 며느리 윤미현과 함께 있었죠. 오후 2시쯤 윤미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민이가 없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한태성은 즉시 회의를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윤미현은 현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는데 일어나서 보니 아이가 사라져 있더라는 거였어요.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태성은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수민이가 숨을 만한 옷장 안, 침대 및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죠. 대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마찬가지였어요. 3살짜리가 혼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관들이 와서 조사했습니다. 집 주변도 수색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집 앞 도로에만 있던 CCTV에도 수민이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한태성의 재력 때문에 언론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실마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태성은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1억 원부터 시작해서 10억 원까지 올렸어요. 사립탐정도 여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의미 있는 제보도 단서도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윤미현은 계속 자책하며 울었어요. 자신이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죄송하다고 반복했습니다.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지만 한태성은 왠지 석연치 않은 구석을 느꼈어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사라진 후 며칠 뒤 오랫동안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박순자가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윤미현은 박순자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넉넉히 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이상했습니다. 박순자는 수민이를 친손녀처럼 아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이가 실종된 상황에서 갑자기 떠날 리 없었어요. 더구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말이죠. 한태성은 박순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의혹은 계속 커졌지만 며느리를 직접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었거든요. 성당에서 한태성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수녀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연분홍빛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태성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수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또 다른 착각일까봐 두려웠거든요. 한태성은 천천히 수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죠. 수녀는 여전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가까이 와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묵주를 손에 쥐고 입술을 작게 움직이고 있었죠. 한태성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수녀의 옆모습이 보였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이목구비가 단정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태성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수민이일까요? 수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태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가까이 와 있었거든요. 한태성은 수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큰 눈과 작은 코, 얇은 입술이 인상적이었죠. 어딘가 아련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태성이 먼저 말했어요. 이탈리아어였습니다. 한태성은 몇 개 언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수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괜찮습니다. 기도 중이셨나요? 수녀도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유창했어요. 외국인이 분명했죠. 한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녀의 목소리가 낯익었거든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례지만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한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이탈리아에서 자랐거든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신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한태성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동양 계신가요? 한국이나 중국 쪽으로. 한태성이 다시 물었어요. 수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수녀원에서 자란 지 오래라서. 수녀의 말에 한태성은 놀랐습니다. 수녀원에서 자랐다는 거였어요. 고아였다는 뜻이죠. 언제부터 수녀원에 계셨나요? 3살 때부터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수녀의 대답에 한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3살이었어요. 수민이가 사라졌을 때와 똑같은 나이였죠. 한태성은 수녀를 더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 형태가 수민이와 비슷한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한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클라라입니다. 수녀가 대답했어요. 서양식 이름이었죠. 하지만 한태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명 말고 어릴 때 이름은 기억나세요? 한태성의 질문에 수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생각나는 듯 했어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민이라고 불린 것 같기도 하고. 한태성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이었어요. 수민이의 끝 글자였죠. 혹시 할아버지 기억은 나세요? 한태성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수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떠올리려는 것 같았죠. 가끔 꿈에서 봐요.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어주시는 할아버지. 한태성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수민이었어요. 한태성은 항상 정원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수민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줬거든요. 수민아. 한태성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태성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았어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한태성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분홍빛 반점, 나이, 수녀원 출신, 그리고 할아버지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수민이가 살아있었습니다. 22년 만에 찾았어요. 한태성은 바티칸을 떠나기 전 하루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수녀 클라라가 정말 수민이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성은 다시 베드로 성당을 찾았어요. 클라라를 한 번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성당 안은 전날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한태성은 재단 근처에서 클라라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클라라가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태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클라라는 한태성을 알아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제 대화를 나눈 사이라서 어색하지 않았죠.
한태성은 클라라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녀원 생활에 대해 물어봤어요. 클라라는 자신이 로마 외곽의 작은 수녀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수녀들이 정말 잘 돌봐줬다고 덧붙였어요. 클라라는 한태성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는지, 무슨 일로 바티칸에 왔는지 궁금해했어요. 한태성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태성은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클라라의 말투와 표정에서 어린 수민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게 똑같았습니다. 한태성은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바티칸에 남아 있었습니다. 클라라 생각만 하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한태성은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실종 사건 관련 자료들이었어요. 22년 전 경찰 조서부터 사립탐정 보고서까지 모든 걸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순자의 퇴직 관련 서류였습니다. 퇴직금 송금 내역을 보니 금액이 상당했어요. 당시 기준으로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일반 가정부 퇴직금치고는 너무 많았죠.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나왔습니다. 박순자의 출국 기록이 있었어요. 퇴직 직후 필리핀으로 떠났더군요. 그것도 편도 항공권으로 말이죠. 한태성은 당시 담당 경찰관을 찾았습니다.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연락이 닿았어요. 경찰관은 박순자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박순자는 수사 과정에서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충격을 받은 상태라서 제대로 된 증언을 듣기 어려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깊이 추궁하지 않았다고 했죠. 한태성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순자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윤미현이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태성은 옛날 가계부를 뒤져봤습니다. 윤미현이 관리하던 생활비 내역이었어요. 수민이가 사라진 후 몇 달간의 지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차례 큰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어요. 용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윤미현에게 물어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었죠. 한태성은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미현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더구나 클라라가 정말 수민이인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은 DNA 검사를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클라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태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바티칸으로 가서 클라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천히 진실을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태성은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한태성이 두 번째로 바티칸에 도착했을 때는 가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태성은 성당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클라라가 속한 수녀원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클라라가 말했던 로마 외곽의 작은 수녀원 말이죠. 며칠간 알아본 결과 몇 곳의 후보지가 나왔습니다. 한태성은 하나씩 방문하기로 했어요. 렌터카를 빌려서 로마 외곽을 돌아다녔습니다. 세 번째로 찾은 곳에서 단서를 발견했어요. 산타마리아 수녀원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죠. 수녀원 정원에서 클라라를 만났습니다. 클라라는 한태성을 보고 놀랐어요. 바티칸이 아닌 이곳에서 만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반가워했습니다.
한태성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클라라는 한태성을 수녀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녀 원장 마리아 수녀를 만났어요. 나이가 많은 이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클라라를 딸처럼 아끼는 모습이었죠. 마리아 수녀는 한태성의 방문 목적을 궁금해했습니다. 한태성은 클라라의 과거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마리아 수녀는 클라라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22년 전 어느 날 밤 누군가 아기를 수녀원 문 앞에 두고 갔다는 거였어요. 아기는 울지도 않고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한태성의 가슴이 뛰었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수민이가 사라진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기와 함께 쪽지 하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쓰여진 간단한 메모였죠. 아기의 이름이 민이고 부모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한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이라는 이름까지 정확했어요. 분명 수민이가 맞았습니다. 클라라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자세히 듣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마리아 수녀는 클라라가 수녀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클라라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였다는 거였습니다. 클라라는 5살 때부터 수녀원 부속 유치원에 다녔어요. 그 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모두 가톨릭 학교였죠. 18살이 되었을 때 클라라는 수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수녀원이 유일한 가정이었거든요.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간 수련을 받은 후 정식 수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바티칸 유학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한태성은 클라라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고생하며 살았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잘 자란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마리아 수녀는 한태성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식당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10명 정도의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클라라를 친동생처럼 대했어요. 식사 중에 클라라가 한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자주 꾸는 꿈이 있다는 거였어요. 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가 동화를 읽어주는 꿈이었습니다. 한태성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바로 자신과 수민이가 함께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정원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매일 저녁 동화책을 읽어줬었죠. 클라라는 계속 말했어요. 그 꿈속의 할아버지는 항상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였어요. 한태성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클라라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비록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갑자기 한태성을 똑바로 봤어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한태성의 목소리가 꿈속 할아버지와 비슷하다고 말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던 친근감의 이유를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윤미현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2번째로 바티칸에 간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순례 여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태성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윤미현은 한태성의 서재에 들어가 봤어요. 책상 위에 수민이 실종 사건 관련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22년 전 자료들이었죠. 경찰 조서, 사립탐정 보고서, 그리고 가계부까지 모든 게 나와 있었어요. 특히 박순자 관련 서류에 형광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퇴직금 송금 내역과 출국 기록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윤미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태성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22년 동안 잘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미현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그날 밤 윤미현은 이탈리아의 한 전화번호로 연락했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설 조사업체였어요. 몇 년 전 사업상 알게 된 곳이었죠. 윤미현은 조사업체에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노인이 바티칸 근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한태성이 산타마리아 수녀원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특히 클라라라는 젊은 수녀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미현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사업체를 통해 수녀원 측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한국에서 온 노인이 순진한 수녀들을 속이려 한다는 내용이었죠. 수녀원에서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한태성이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사업체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마리아 수녀원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클라라가 한태성과 가까워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순진한 클라라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사업체는 한태성의 과거 행적도 조작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종교시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거짓 정보였어요. 윤미현이 지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수녀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어요. 한태성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에게도 조심하라고 당부했죠. 클라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태성에게서 나쁜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수녀원장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태성은 수녀원의 태도, 변화를 감지했어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들이 느껴졌습니다. 클라라도 예전만큼 편안해하지 않았어요. 한태성은 무슨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마리아 수녀원장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태성의 정체를 의심한다는 뉘앙스를 풍겼죠. 상황이 악화되자 한태성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들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자신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클라라의 신원 확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했습니다. 한태성은 H그룹 회장으로서의 인맥을 활용했어요. 한국 주교를 통해 바티칸 관계자들과 연결됐습니다. 추기경 면담까지 성사시켰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태성의 나이도 문제였어요. 76살의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더구나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추기경은 한태성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하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DNA 검사 없이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죠. 한태성은 클라라의 동의를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녀원 측에서 막았어요. 클라라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윤미현의 작전이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한태성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수녀원에서는 출입을 제한했고 바티칸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 한태성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클라라가 한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시아 선교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한태성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클라라가 한국에 오면 진실을 밝힐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미현도 같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윤미현은 더 급해졌어요. 클라라가 한국에 와서 한태성과 만나면 모든 게 끝날 수 있었거든요. 뭔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윤미현은 다시 이탈리아 조사업체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요청이었습니다.
클라라의 한국 방문을 막아달라는 거였어요. 조사업체는 클라라가 속한 선교 프로그램에 개입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로 방문지를 변경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각종 행정적 장애물도 만들었습니다. 결국 클라라의 한국 방문은 무산되었어요. 대신 필리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태성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태성은 로마에 더 오래 머물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윤미현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이 움직일 때마다 걸림돌이 생겼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한태성은 마지막 기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녀원에서의 출입 제한과 바티칸에서의 의심스러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어요. 22년 동안 찾던 손녀를 놓칠 수는 없었거든요. 한태성은 산타마리아 수녀원의 일과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매일 오후 5시경 수녀들이 공동 식사를 위해 식당에 모인다는 걸 알았어요. 클라라도 예외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태성은 수녀원 정문으로 가지 않고 뒷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경비가 허술한 곳이었습니다. 정원사 출입구를 통해 조용히 수녀원 안으로 들어갔죠. 수녀원 건물은 디귿자 형태로 지어져 있었어요. 중앙에 아름다운 중정이 있고 그 주변으로 기숙사와 식당, 성당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담쟁이 넝쿨이 우거진 벽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수녀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끝나고 식사 준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태성은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입구 근처에서 한태성은 잠시 멈췄어요. 안에서 클라라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다른 수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최근 자주 꾸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클라라의 말에 따르면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나타난다는 거였습니다. 예전보다 더 선명해졌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린다고 했습니다. 수민이라고 말이죠. 한태성은 가슴이 뛰었어요. 클라라가 기억을 되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혈연의 끈이 꿈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했습니다. 마리아 수녀 원장이나 다른 수녀들이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한태성은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태성은 식당 뒤편 부엌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배식을 위한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식당 안을 볼 수 있었죠. 클라라는 다른 수녀들과 함께 긴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소박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빵과 수프, 간단한 채소 요리였죠. 한태성은 클라라의 모습을 자세히 봤습니다. 어린 수민이의 면형이 역력했어요. 특히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랬습니다. 수프를 마실 때 조금씩 흘리는 습관까지 똑같았어요. 그때 클라라가 식판을 들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수프가 바닥에 쏟아졌어요. 다른 수녀들이 황급히 도와주려 했습니다. 한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부엌 문을 열고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 수녀 원장이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따졌어요. 경비에게 연락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성은 클라라만 바라봤어요. 클라라도 놀란 표정으로 한태성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성은 천천히 클라라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어릴 때도 그렇게 국물을 흘렸지, 수민아. 클라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수민이라는 이름이 뇌리를 스쳤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습니다.
한태성은 계속 말했어요. 클라라가 3살 때 즐겨 먹던 음식 이야기, 좋아하던 장난감 이야기, 그리고 함께 읽었던 동화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한태성이 말하는 내용들이 자신의 꿈과 일치했거든요. 특히 느티나무 아래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던 할아버지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태성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어요. 22년 전 수민이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모습과 지금의 클라라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클라라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덜미에 연분홍빛 반점이 보였어요. 자신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반점이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덜미를 만졌어요. 그리고 한태성의 목덜미도 봤습니다. 셋 다 같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클라라는 왼쪽 손목의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죠. 사진 속 아기의 손목에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클라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는 정말 당신의... 한태성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2년 만의 재회였어요.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이 놀라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리아 수녀 원장도 말을 잃었습니다. 클라라는 한태성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한태성은 무너졌습니다. 2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한태성은 클라라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22년 만에 손녀를 품에 안은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있던 수녀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죠. 마리아 수녀 원장은 충격받은 상태였어요. 한태성이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 클라라의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한태성은 마리아 수녀 원장에게 모든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수민이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동안 어떻게 찾아다녔는지, 그리고 바티칸에서 우연히 클라라를 만나게 된 경위까지 상세히 이야기했어요. 마리아 수녀 원장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사업체의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태성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혼란스러워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가족의 존재가 낯설었거든요. 수녀원이 유일한 가정이었는데 이제 혈육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한태성에게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어릴 때 꿈에서 본 할아버지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친근함이 있었어요. 며칠 후 한태성과 클라라는 정식으로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바티칸에서 주선해준 공인병원에서 진행됐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친할아버지와 손녀 관계가 확실하게 증명되었죠. 한태성은 클라라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린 수민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였는지, 사라진 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설명했습니다. 클라라는 자신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클라라는 수녀원에서 보낸 지난 22년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수녀들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신앙도 깊어졌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한태성도 클라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억지로 데려가려 하지 않았어요. 클라라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국에서 윤미현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조사업체로부터 연락이 끊겼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한태성도 1달 넘게 연락이 없었어요. 며칠 후
한태성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밝고 생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미현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한태성은 윤미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했어요. 윤미현은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한태성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수민이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수녀로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윤미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태성은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어요. 박순자의 거액 퇴직금, 급작스러운 출국, 그리고 이탈리아 조사업체의 방해 공작까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미현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22년 전 자신이 박순자를 시켜 수민이를 성당 유치원에 유기했다고 자백했어요. 윤미현의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수민이가 재산 상속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민이를 없애려 했던 거였죠. 하지만 윤미현은 수민이를 죽이지는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거든요. 대신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박순자에게 거액을 주고 이탈리아까지 가서 수민이를 유기하도록 시켰어요. 한태성은 분노보다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수민이를 찾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한태성은 윤미현에게 조용히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윤미현은 H그룹 이사직에서도 사임해야 했어요. 몇 달 후 클라라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 선교 활동의 일환이었어요. 한태성은 손녀를 공항에서 맞았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였죠. 클라라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어요. 한태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가족의 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도 구경했고 옛날 사진들도 봤어요. 한태성은 클라라에게 H그룹 경영에 참여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수녀로서의 소명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태성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H그룹 재단의 주요 장학사업 이름을 수민 펠로우십으로 바꾼 거였습니다. 클라라의 본명인 수민을 기리는 의미였어요. 수민 펠로우십은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아원과 수녀원, 그리고 종교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도왔어요. 클라라가 겪었던 상황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죠. 클라라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계속 수녀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자신을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태성과 클라라는 정기적으로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웠어요. 한태성은 매년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클라라를 만났습니다. 산타 마리아 수녀원은 이제 한태성을 가족처럼 맞아줬어요. 마리아 수녀원장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했습니다. 22년 만에 끝난 긴 이별이었어요. 한태성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클라라도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었어요. 두 사람 모두 완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47층 고층 빌딩 최상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백영준이 인터뷰를 받고 있었습니다.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앞에는 경제 전문지 기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장실 전체를 감싸는 통유리창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수많은 수상 내역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아버지의 중소건설업체에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일구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백영주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젊었을 때 지방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백영준이 대답하는 동안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습니다. 동생 백태훈과의 미묘한 경쟁 관계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간에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조용한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비록 백영준이 형이라는 이유로 회장 자리에 앉아 있지만 백태훈의 야심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을 이루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기자의 질문에 백영준은 잠시 멈췄습니다. 평소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하던 그였는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한참을 생각했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백영준의 눈빛이 순간 흐려졌습니다. 아쉬운 것이라. 백영준은 중얼거렸지만 결국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답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기자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지만 회장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묵직한 것이 자리 잡았어요. 한편 서울 외곽 성남시의 한 골목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복순댓국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작은 식당에서 정혜숙과 딸 백수진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식당 안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순댓국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7살의 수진이 환한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키가 크고 눈웃음이 예쁜 수진은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65세의 해숙은 주방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순댓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테이블 3번 순대 2그릇, 테이블 5번 순댓국 하나 더 추가요. 알았어. 금방 나간다. 모녀의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해숙이 국을 끓이면 수진이 반찬을 챙기고 수진이 주문을 받으면 해숙이 바로 요리를 시작했죠. 20년 넘게 이어온 이들만의 리듬이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이런 모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고 처음 온 손님들도 금세 이 따뜻한 분위기에 매료되곤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순댓국이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해숙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정성껏 끓이는 거죠. 새벽 5시부터 육수를 우리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 수진이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완판이네요. 요즘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희 순댓국이 입소문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거든요. 특히 수진이 아빠가 있었다면이라는 말을 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고생 많다. 친구들은 다 직장 다니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엄마랑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요. 수진의 밝은 대답에 해숙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착한 딸이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때 서울 강남의 회장실에서는 백영준의 비서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충청도 현장 시찰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충청도? 백영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듯한 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떠오르지 않았죠. 네, 대전 근처의 신도시 개발 현장입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에요. 현장 점검 후 주변 상권도 둘러보실 예정입니다. 백영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설렜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평소 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던 그가 이번만큼은 왠지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백영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었을 때의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버렸거든요. 성공은 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순댓국집에서는 해숙이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근처 마트에 장 보러 갔고 식당에는 해숙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수진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진실을 숨기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해숙은 가끔 백영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그의 소식을 접할 때면 마음이 복잡했어요. 성공한 그의 모습을 보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자신과 딸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해숙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백영준에게 매달렸다면 그의 인생을 망쳤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는 정말 잘 자라주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해숙은 평소와 같은 미소로 딸을 맞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백영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충청도로 향하는 길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에 젖어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있었거든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면 현장에 도착합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백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40여 년 전 26살이던 그가 아버지의 건설회사 현장 감독으로 전라도 지역에서 일했던 기억이 문득 되살아났거든요. 그때 백영주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하며 회사를 키우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아버지의 중소건설회사를 물려받아 더 크게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가득했거든요. 동생 백태우는 아직 어렸고 모든 책임이 장남인 자신의 어깨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휴식처가 있었는데 바로 현장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22살의 여인을 만난 거였어요. 이름은 정혜숙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작고 눈이 예쁜 그 여인은 언제나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거든요. 백영주는 처음에는 단순히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느새 그 여인을 보려고 매일 그 식당을 찾게 되었어요. 정혜숙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음식은 힘든 현장 일로 지친 백영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시계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예요. 정혜숙이 웃으며 말했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백영준은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거든요. 일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그에게 정혜숙은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백영주는 정혜숙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현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정혜숙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영준 씨, 저는 영준 씨가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요. 지금도 충분히 대단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큰 사람이 되실 것 같아요. 정혜숙의 격려에 백영주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혜숙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영준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어머니는 정혜숙을 직접 만났습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정혜숙을 깊이 상처 입혔어요. 게다가 그때 정혜숙은 이미 백영준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더욱 잔혹하게 굴었어요. 만약 그 아이를 낳는다면 백영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정혜숙은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백영준을 사랑한다면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정혜숙은 백영준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그냥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백영준은 당황했지만 정혜숙은 끝까지 진실을 숨겼어요. 며칠 후 정혜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만두고 살던 곳에서도 이사를 갔거든요. 백영준은 미친 듯이 정혜숙을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는 서울로 돌아와 나중에 어머니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정혜숙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도 그저 의무감으로 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백영준은 더욱 외로워졌어요. 동생 백태훈과는 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공허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시찰을 마친 후 오후 4시경 백영준은 주변 상권을 둘러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새로 생긴 상가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그런데 골목 한 모퉁이를 돌아서자 만복순댓국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간판이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순댓국이라는 메뉴 자체가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40여 년 전 정혜숙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음식이었으니까요. 점심은 넘었지만 간단히 뭔가 먹어야겠군. 백영준은 무심코 그 순댓국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옛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순댓국집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손님들의 담소 소리도 들렸어요. 백영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백영준이 만복순댓국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순댓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후 4시라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몇 개의 테이블에 중년 남성들이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범한 동네 순댓국집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영준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카운터 뒤에서 나오는 젊은 여성의 얼굴을 본 거였거든요. 그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영준은 그 이름을 알 리 없었죠. 다만 그 얼굴에서 40여 년 전의 정혜숙을 봤을 뿐이었어요.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심지어 말하는 투까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백영준은 그 자리에 굳어서서 수진을 바라만 봤습니다. 수진은 갑자기 멈춰선 손님이 이상해서 다가왔어요. 백영준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졌는데요. 수진의 목소리까지 정혜숙과 닮아 있었어요. 백영준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착각에 빠졌거든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건지 믿을 수 없었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백영준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신기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나이까지 계산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뭘 드실까요? 순댓국이 제일 맛있어요. 순댓국으로 주세요. 백영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때 수진이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 순댓국 하나요? 그 순간 주방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백영준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목소리도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였습니다. 금방 나갑니다. 주방에서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은 백영준은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40여 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였거든요. 백영준은 주방 쪽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순댓국을 들고 나오는 그 여성을 본 순간 백영준은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어요. 온몸이 굳어지면서 숨쉬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정혜숙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이 생기고 머리카락이 휘어졌지만 분명히 그 여인이었어요. 40여 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여인이 눈앞에 서 있었거든요. 백영준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정혜숙도 백영준을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테이블에 순댓국을 내려놓았어요. 그 과정에서 정혜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드세요. 정혜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백영준은 정혜숙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정혜숙은 시선을 피하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봤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어요. 40여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그리고 수진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백영준은 순댓국을 바라봤지만 한 숟가락도 뜰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혜숙과의 재회, 그리고 자신을 닮은 수진의 존재. 모든 것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은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 손님도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주방에서는 정혜숙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정혜숙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혜숙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영준은 결국 순댓국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정혜숙이 나와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정혜숙은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백영준은 돈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정혜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말하고 싶은 것들이 가득했지만 이곳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백영준이 식당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을 때 정혜숙이 창문 너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원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식당을 나선 백영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그 아이. 모든 것이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백영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자신과 정혜숙의 딸이라는 것을. 나이도 맞고 외모도 자신을 닮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식당 안에서는 정혜숙이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백영준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게다가 수진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백영준은 순댓국집을 나온 후에도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40여 년 만에 만난 정혜숙, 그리고 자신을 닮은 듯한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결국 그는 근처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백영준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수진이 정말 자신의 딸이 맞는지 확신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놓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딸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 그 모든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녁 6시가 넘어서자 순댓국집에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영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혜숙이 혼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수지는 먼저 집에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백영주는 망설였지만 결국 정혜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정혜숙은 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뒤돌아봤어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40여 년이 흘렀지만 백영준의 성격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백영준이 정혜숙 앞에 섰을 때 둘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40여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혜숙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리움과 원망,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혜숙 씨, 백영준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을 때 정혜숙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이 목소리로 듣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혜숙은 고개를 들어 백영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순댓국집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에 도착했을 때 정혜숙이 벤치에 앉았어요. 백영준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정혜숙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거친 손톱,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 평생 고생하며 살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백영준은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백영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때의 일을 꺼냈습니다. 정혜숙이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자신이 얼마나 미친 듯이 찾아다녔는지 말했어요. 정혜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정혜숙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쓰라렸습니다. 백영준의 어머니가 찾아왔던 그날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백영준은 주먹을 꽉 쥐고 들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정혜숙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정혜숙의 다음 말에 백영준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정혜숙이 떠난 이유가 단순히 어머니의 협박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정혜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정혜숙은 임신 중이었어요. 백영준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백영준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더욱 잔혹하게 굴었어요. 만약 그 아이를 낳는다면 백영준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했거든요. 정혜숙은 그날 밤 홀로 결정했습니다. 백영준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새벽에 짐을 싸서 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백영준은 정혜숙의 이야기를 듣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 그 딸이 바로 오늘 만난 수진이라는 사실이 천천히 실감났거든요. 온몸이 떨렸어요. 기쁨과 충격, 그리고 죄책감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정혜숙은 계속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혼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수진이 얼마나 착하게 자라주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원망이 아닌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를 더 많이 챙겼다고 했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순댓국집 일을 도왔습니다. 정혜숙은 그런 딸이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웠다고 털어놓았어요. 백영준은 정혜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딸이 이렇게 힘들게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거든요. 그리고 정혜숙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도 견딜 수 없이 아팠어요. 정혜숙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져야 했다고만 말했다는 거였어요. 백명주는 정혜숙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정혜숙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이미 27살이 된 수진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면 큰 혼란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명주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신의 딸을 이제라도 제대로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정혜숙은 현재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고 싶어 했고 백명주는 뒤늦게나마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정혜숙은 백명준에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하지만 백명준은 그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딸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백명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신의 피가 흐르는 딸 하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딸. 그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백명준이 충청도에서 돌아온 후 며칠간은 회사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철두철미했던 그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중요한 회의 중에도 딴 생각에 빠져 있곤 했어요. 직원들은 회장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백태훈은 형의 변화를 가장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35살의 그는 몇 년 전부터 회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며 형과 미묘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형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백태훈과 백명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형제이지만 동시에 경쟁자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연스럽게 장남인 백명준이 회장 자리를 물려받았지만 백태훈은 자신이 더 유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는 형보다 어리지만 경영 감각이나 추진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백태훈에게 형의 이상한 행동은 기회로 보였어요. 혹시 형에게 무슨 약점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회사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백태훈은 조심스럽게 형의 최근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비서를 통해 충청도 출장 일정을 자세히 알아봤고 그날 형이 어디를 갔는지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복순댓국이라는 작은 식당에 들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형이 다시 그 지역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백태훈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분명히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백태훈은 직접 그 순댓국집을 찾아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동네 순댓국집처럼 보였지만 형이 2번이나 찾을 만한 특별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백태훈은 수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형과 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태훈은 수진과 정혜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녀의 나이 차이, 수진의 외모, 그리고 형이 이곳을 찾는 이유를 종합해보니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가능성은 점점 확실해 보였습니다. 백태훈은 며칠간 더 조사했습니다. 정혜숙의 과거 행적을 추적해보니 40여 년 전 전라도 지역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시기가 정확히 형이 그 지역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던 때와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27살 정도였습니다. 만약 형과 정혜숙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면 시기적으로도 완벽하게 들어맞았어요. 백태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수진이 형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사실을 확인한 백태훈은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형의 숨겨진 과거를 알아낸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위기감도 느꼈어요. 만약 수진이 정말 형의 딸이라면 상속 문제에서 변수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백태훈은 우선 형을 직접 대면하기로 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가서 최근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물어봤어요. 백영주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지만 백태훈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나열하자 당황했습니다. 형, 만복순댓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백태훈의 질문에 백영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생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놀라워했지만 이미 들킨 이상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백태훈은 형에게 정혜숙과 수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백영준은 동생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먼저 묻지는 않았습니다. 부형제 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 여자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정리하세요. 백태훈의 경고에 백영준은 화를 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딸이고 그 사실을 부정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거든요. 형제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백태훈은 형이 완전히 변해버렸다고 느꼈어요. 평소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형이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며 더욱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결국 백태훈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정혜숙과 수진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형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백태훈은 만복순댓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을 위해서였어요. 저녁 시간대라 손님들이 꽤 있었지만 백태훈은 정혜숙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백태훈은 정혜숙에게 접근했어요. 자신이 백영준의 동생이라고 밝히고 형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숙은 깜짝 놀랐지만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침착하게 반응했어요. 백태훈은 정혜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겠으니 형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는 것이었어요. 수진에게도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혜숙의 반응은 백태훈의 예상과 달랐어요.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의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마치 40여 년 전 백영준의 어머니를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협박하려 한다고 비난했어요. 백태훈은 정혜숙의 거부에 당황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더욱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만약 계속 형을 괴롭힌다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거든요. 정혜숙은 백태훈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호해졌어요. 자신은 백영준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백태훈과 정혜숙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백태훈은 재빨리 자리를 뜨며 정혜숙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에게 방금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정혜숙은 그냥 잘못 찾아온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수진은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최근 며칠간 어머니가 계속 이상했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태훈이 다녀간 후 며칠간 순댓국집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혜숙은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고 수진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두 모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정혜숙은 계속 아무 일 없다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모녀였거든요. 어머니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백명준이 다시 순댓국집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백명준은 정혜숙에게 진지한 눈빛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미 27살이 된 성인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정혜숙은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백명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두 사람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수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진실을 말한다는 건지, 왜 어머니는 그렇게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왜 자꾸 자신들의 일에 관여하려 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백명준은 결국 수진에게 직접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혜숙이 그것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언쟁이 벌어지려는 순간이었어요. 정혜숙은 백명준에게 왜 이제 와서 나타나느냐고 따졌습니다. 수진이 어릴 때 아버지가 필요했을 때는 어디 있었냐고 울분을 토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수십 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백명준도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자신도 그때 아무것도 몰랐다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냉정했던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드물었습니다. 이때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신은 제외시키고 있다는 것이 답답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백명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 말과 함께 순댓국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백명준을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혜숙은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정혜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은 진실을 깨달았어요. 충격을 받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27년간 아버지 없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니까 혼란스러웠거든요.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왜 혼자 궁금해하며 살게 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정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수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 혼자 빠져 있었던 기억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혼자 사겨야 했던 세월들이 떠올랐거든요. 백명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자신도 몰랐던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지는 그것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혼자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때 백태훈이 순댓국집에 들어왔습니다. 형이 또 이곳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거였어요.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수진이 울고 있고 정혜숙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새로 들어온 남자를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백명준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자 수진은 더욱 충격받았어요. 아버지가 있는 것도 놀라운데 형까지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백태훈은 상황을 파악하고 형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백명준은 이미 말한 이상 되돌릴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백태훈은 형이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행동했다고 생각했고 백영주는 동생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간섭한다고 느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버거웠어요.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 처음 보는 형, 그리고 지금까지 진실을 숨겨온 어머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수지는 그 말을 남기고 순댓국집을 뛰쳐나갔어요. 정혜숙이 뒤따라가려 했지만 수지는 이미 멀어진 후였습니다. 남겨진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백영주는 딸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진실을 말한 것 같아서 후회되었어요. 정혜숙은 모든 것이 틀어진 것 같아서 절망적이었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백태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회사와 가문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수진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밖으로 나간 수진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27년간 상상만 해왔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것이 기쁨보다는 혼란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도 컸어요.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원망이 들었거든요. 수진이 순댓국집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혜숙은 딸과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어요. 수진은 집에는 들어왔지만 어머니를 피했고 식당 일도 최소한만 도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백영주는 그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너무 충격적으로 진실을 말한 것을 후회했어요.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백태훈과의 관계도 더욱 서먹해졌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이 일을 정리하라고 압박했거든요. 백태훈은 형의 상태를 보며 더욱 우려했습니다.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백영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한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백영주는 순댓국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에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혜숙은 깜짝 놀랐어요. 혜숙 씨, 수진이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백영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혜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은 나오기 싫어했지만 어머니의 설득에 마지못해 나왔습니다. 백영준은 수진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수진은 당황했어요. 나이 많은 어른이 게다가 성공한 사업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수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놀랐을 거야. 백영준의 사과에 수진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자가, 아니 아버지가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영준은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젊었을 때 정혜숙과의 사랑, 갑작스러운 이별, 그리고 수진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영준의 목소리가 여러 번 떨렸어요. 내가 내 어린 시절을 함께하지 못한 건 변명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라도 내 아빠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말이야. 백영준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섣불리 마음을 열기는 어려웠어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저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수진의 말에 백영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숙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어요.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혼자서
다 해낸 정혜숙에게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정혜숙은 백영준의 진심을 느꼈지만 여전히 복잡했어요. 수십 년간 원망했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감정은 접어둘 수 있었습니다. 백영준은 수진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돈이든 집이든 뭐든지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다만 정말 제 아버지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의 솔직한 대답에 백영준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으니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백영준은 다시 순댓국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였어요. 수지는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이전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백영준은 수진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좋아하는 음식, 취미, 꿈 같은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 갔습니다. 정혜숙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딸이 아버지를 만난 것이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딸이 아니게 된 것 같아서 서운했습니다. 백태훈은 형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형이 진심으로 가족을 찾은 것 같아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진을 직접 만나본 후에는 생각이 더욱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백태훈이 순댓국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수진에게 처음 만났을 때의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걸 인정해요. 백태훈의 사과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변화를 보며 수진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백영준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댓국집을 찾았고 수진도 점차 아버지라는 존재에 익숙해져 갔어요. 어느 날 수진이 처음으로 백영준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백영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였거든요. 정혜숙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정말 저희를 버리지 않을 거죠? 수진의 불안한 질문에 백영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아빠가 평생 너희를 지킬게. 그 약속은 진심이었습니다. 백영준은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백영준과 수진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해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영준은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수진을 만나는 시간을 늘렸어요. 어느 날 백영준이 수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것이었어요. 건설업계에서 식음료 사업부를 새로 만들 계획인데 수진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가진 경험은 정말 소중해. 순댓국집을 운영하면서 배운 것들을 더 큰 무대에서 발휘해봐. 백영준의 제안에 수진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해온 순댓국집을 떠나기가 어려웠어요. 정혜숙은 딸의 고민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은 좋지만 혼자 남겨질 생각을 하니 외로웠어요.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제안은 고사하고 순댓국집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 대신 순댓국집을 더 발전시켜서 여러 지점을 내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아빠, 저는 여기서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요. 이곳이
저의 진짜 터전이거든요. 수진의 결정에 백영주는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곧 딸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순댓국집 사업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백영주는 수진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순댓국집 체인점 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너무 큰 도움은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아빠의 마음은 고맙지만 저희가 직접 키워나가고 싶어요. 다만 조언은 부탁드려요. 수진의 당당한 모습에 백영주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정혜숙의 교육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백태훈도 이런 수진의 모습을 보며 인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형의 발목을 잡을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 저도 순댓국집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혹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백태훈의 제안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적대시했던 사람이 이제는 협력자가 되려 한다니 신기했어요. 하지만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백영주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순댓국집을 찾아와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단골 손님들도 이제는 백영준을 반갑게 맞았어요. 어느 날 백영준이 순댓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백영준이 이런 서민적인 곳에서 식사한다는 것이 화제가 되어 취재하러 온 거였어요. 회장님께서 자주 이곳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백영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과 함께 수진과 정혜숙을 바라보는 백영준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기자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며칠 후 그 기사가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성공한 기업가가 소박한 순댓국집에서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만복순댓국도 더욱 유명해졌어요. 시간이 더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정말로 순댓국집 체인점을 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분점이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고 두 번째 분점도 준비 중이었습니다. 정혜숙은 딸의 성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백영준도 딸의 사업가적 재능에 감탄했어요. 정말 내 딸 맞네. 사업 감각이 뛰어나. 백영준의 칭찬에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말에 정혜숙은 감동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순댓국집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수진네 순댓국이라는 간판이었어요. 정혜숙이 딸에게 물려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가게야, 수진아. 정혜숙의 말에 수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백영준과 백태훈도 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네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계속 함께하자. 백영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게 만난 가족이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소중한 관계가 되었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